9살 유섬이 유백일 15. 유섬이 처자는 함양을 벗어나 수동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넷째 나들이 3박 4일 산청과 진주 구간 7일 25km 함양 시외버스터미널 사근역참 생초면 오부면 산청성당 8일 25km 산청성당 전곡삼거리 전곡역참 목화시배지 신안역참 9일 27km 신안역참 외율리 덕곡고개 평거역참 진주혁신도시 10일 25km 진주혁신도시 문산성당 소촌역참 사봉공소 반성역 20일 날조된 역사 오늘은 산청까지 20km를 걷습니다. 아침 7시경 수동면 화살리 수동마을을 지나갔습니다. 아침 식사할 만한 식당은 모두 닫혔고 결국 비상식량으로 아침을 대신했습니다. 수동초등학교에 갔습니다. 시골 초등학교로는 규모가 컸습니다. 학생 수가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곳이 사근도역참 자리라고 하는데 표지가 보이지 않아 사진만 찍고 골목길을 걸어 남강 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죽산천으로 가는 길에 출근 차량들이 덜어 지나갔습니다. 여유 있는 교통 흐름이었습니다. 수동초등학교는 사근도역참이 있었던 곳, 죽산천에 놓인 화산교 다리에는 산불 조심 깃발이 군기처럼 줄지어 꽂혀 있었습니다. 다리 아래에 자풀이 무성하게 우거졌다가 누렇게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거창 쪽에서 흘러오는 죽산천이 남강천으로 흘러드는 곳이었습니다. 거창을 거치고 소머리제를 넘어 김천으로 통하는 골짜기이었습니다. 사람들 통행이 많았던 길이지만 이제는 지방도와 고속도로가 지나갑니다. 걸어서 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오래전 전쟁터였습니다. 1380년 여름 왜구대가 백응념이 이끄는 고려군을 격파하고 이 골짜기를 따라 함양을 휩쓸었습니다. 전투에는 패했지만 아직 상당한 전투 능력을 갖춘 고려군이 진주 쪽에 버티고 있었습니다. 왜구들은 진격 방향을 서쪽으로 틀어 인월에서 진을 쳤다가 이성계에게 몰살당했습니다. 교통량이 좀 많아 보이는 국도 3번을 만났지만 옆길로 남강을 건너 한가한 강변길을 걸었습니다. 이 길은 막다른 길이어서 마냥 갈 수 없어 다시 본통마을로 건너와 샛길을 걸었습니다. 분통 터진다고 분통마을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3번 국도는 태봉산 터널을 통과해서 생초면에서 남강을 건너갑니다. 샛길은 산수로가 되어 태봉산 옆구리를 지납니다. 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진 숲길이었습니다. 차량 통행이 거의 없어 한가했습니다. 까막섬 유배지 도로 아래쪽 남강이 흐르고 강변론 가운데 마을이 있었습니다. 가옥 몇 채가 옹기종기 모여있고 비닐하우스가 줄지어 있는 까막섬 마을이었습니다. 까막섬은 1373년에 태어나서 1440년에 세상을 떠난 태종 이방원의 공신 이숙번이 21년간 유배 생활했던 마을이었습니다. 유배 당시에는 남강이 흐르는 강 속의 섬이었을 텐데 지금은 남강 제방 밖으로 밀려나 강변 마을이 되어 있었습니다. 태종 이방원이 세력 있는 부하들과 공신들을 죽이거나 유배지라는 쓰레기통으로 쳐넣었습니다. 아들 세종에게 짐이 될 성싶어서 처남까지도 죽였습니다. 이방원이 일으킨 두 번의 왕자의 난 때마다 이숙번이 정적을 제거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방원을 등에 업었으니 이숙번은 자신만만했고 권세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권력 무상. 태종 이방원은 이숙번을 경계했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준 이숙번은 죽이지 않고 이 까막섬에 가두어두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거기서 죽으라는 얘기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무기징역형이었습니다. 권력자였으니 유배 생활에 불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강 바닥 외딴 마을에 오가는 사람이 없는 유배지에서 이숙번은 지리산을 지리하게 바라보며 이방원이 불러주기만을 눈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권력자 이숙번은 눈치 없이 20회 넘게 기다렸습니다. 오만방자에다 괄괄하고 야망이 컸으니 강 가운데 마을에 갇혀 속타는 심정이
그만큼 처절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함양 사또가 유배 죄수에게 꽤나 닥달당했을 것입니다. 이숙번의 유배는 포졸 호송이 있기는 했지만 유배라고 할 수 없어 보였습니다. 한양을 떠나 본인이 원하는 곳에 물러가 살면 되었습니다. 그런 꼴의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가 선택한 곳은 그의 외가가 있는 함양이었습니다. 영양 남씨 가문이 외가였습니다. 그가 공신이 되었을 때 하사받은 전답과 노비들은 몰수당하지 않았습니다. 기록에는 공신이 되어 하사받은 것만 해도 전답 300결, 노비가 28명이라 했습니다. 토지 1결은 곡식 300두를 생산하는 면적입니다. 대략 1100-1450평에 해당합니다. 함양에 유배 와서 돈 많으니 사치스럽게 살았습니다. 이숙번의 첩이 대감 절약하지 않으면 뒤를 잇기 어렵습니다. 말하자 전연 목을 철하하고 호통칠 정도였습니다. 나이 40대에 유배 와서 함양을 호기 있게 휘저었습니다. 그와 어울렸던 패거리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하며 기다렸지만 한양에서는 아무 소식 없이 2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흰 머리에 주름 가득한 얼굴이 되었을 때 한양에서 그를 데려가려고 고위관리가 찾아왔습니다. 용비어천가 저술 때문에 그를 불러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세종이 보낸 관리였습니다. 그가 떠나던 날 사근도 역참 앞 우정이라는 정자에서 송별연이 열렸습니다. 이숙번은 문관이었으니 시 한 수 없을 수 없었습니다. 객빈첨상설 나그네 귀 밑에 설이 내려도 유년부소정 세월은 잠시도 멈추지 않네. 유능강 금궐 귀한 곳에 녹음이 짙어질채 고우전 우정 동네 정자에 친구들이 전송하네. 요옥계산승 정든 집은 시냇물이랑 산이 둘렀는데 푸른 송백청 구름 거쳐 소나무는 더욱 푸르네. 구는 난가보 임금 은혜에 보답이 어려운데 하필 도천정 어이 궁궐들에 가야만 하는가. 그는 그렇게 한양으로 떠나갔습니다. 함양에서 좋은 세월 다 보냈습니다. 학문이나 저술 남긴 것은 없었다 했습니다. 사치스럽게 살았다 해도 눈 빠지게 기다리는 세월이었으니 속으로 허했을 것입니다. 태종은 세종에게 이숙번은 절대로 풀어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태종이 죽고 나서 세종이 용비어천가 가사를 만들려고 사실 확인에 필요해서 이숙번을 한양으로 불렀습니다. 용비어천가가 완성되자 함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그냥 놔두었는데 함양으로 돌려보내라는 상소가 빗발쳤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듬해에 경기도 어딘가에서 죽었습니다. 이방원의 공신들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이숙번과 1348년에 태어나서 1416년에 세상을 떠난 하륜뿐이었습니다. 남강 저 아래 진주에서 태어난 하륜은 나이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몸을 낮추어 천수를 누렸습니다. 힘있는 권력자 밑에서 살아남기 위해 머리 좀 썼습니다. 조선왕 조실록은 왕과 대신들 사이의 대립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왕권과 신하들 권력의 충돌을 예상했던 이방원의 걱정은 정도전을 시작으로 조선왕조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이 갈등이 권력을 누가 잡을 것인지의 문제였지 백성들의 삶을 낫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안 싸움은 소모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형태를 보였습니다. 까막섬은 그러거나 말거나 그저 한적한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오르막길을 계속 걸었습니다. 태봉산 자락의 해발 150m 본통 고개가 함양군과 산청군 경계였습니다. 이 고개 전설에 멀쩡한 말목을 베었다고 분통 터진다 해서 분통고개라고 부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남강이 산 구비를 돌아 앞에 있었고 제법 넓은 들이 있었습니다. 곰내들입니다. 들 건너 멀리 지리산 연봉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유독 보이는 뾰족한 필봉산 해발 858m가 이 지방에 똑똑한 인물을 낸다고 했습니다. 봉우리가 뾰족해야 예리한 필치를 보인다며 산 자랑을 했습니다. 눈앞에 파랗게 겹쳐진 지리산 연봉이 산청의 스카이라인을 결정했습니다.
내리막으로 강변을 따라갔습니다. 남강 상류부입니다. 이곳 강이 거울같이 맑다 하여 경우강이라 합니다. 산청군 생초면 어서리 강정 마을에서 진주의 진양호까지 80리, 약 32km의 물길입니다. 태봉산 터널을 나온 3번 국도 교각 밑을 지났습니다. 생초면 어서리 늘비마을 입구에 조각공원을 꾸며놨습니다. 그 위로 가야시대 무덤이 있는 생초 고분군이 있습니다. 발굴해보니 대가야의 권력층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생초면 인구는 2022년 12월 기준 1954명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어서리에 면사무소가 있습니다. 주변에 약간의 상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북쪽 변두리에 천주교 산청성당 생초 공소가 있습니다. 아담한 건물, 통나무 제대가 아름다운 기도 장소입니다. 생초면은 진취적인 고장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생초면에는 3개의 발상지가 있습니다. 그 발상지는 호흡기 전염병 홍역치료 발상지,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공동구매를 위한 새마을 금고 발상지, 초등학교 체육대회 발상지입니다. 신현은 홍역치료 발상지입니다. 1668년, 1680년, 1692년 조선 전역에 홍역이 창궐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1652년에 태어나 1715년에 세상을 떠난 명의 유이태 의원이 목숨을 걸고 홍역 치료에 나섰습니다. 신현은 체계적인 홍역 치료에 나선 곳입니다. 생초면의 명의 유이태는 당대에 인수를 베푼 훌륭한 의사였습니다. 의사일 뿐만 아니라 산음에 흉년이 들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과 경상좌우도의 친구들에게 백미를 빌려와 굶주림에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을 나누어준 빈민구제가입니다. 숙종어의를 지내다가 벼슬을 고사하고 낙향하였다고 합니다. 홍역에 각별한 의술이 있었다고 합니다. 신현마을에서 태어난 이일입은 임진왜란 때 의병장, 정묘호란, 병자호란 때는 한성을 수호했고 경상좌수사를 지냈습니다. 하두는 새마을 금고 발상지입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절약하려고 새마을 금고를 만들었습니다. 경우강 강변에 민물고기 조형물을 세워놓고 민물고기 요리파는 식당들이 길가에 늘어서 있었습니다. 물고기가 넓은 강에 늘비하다고 했습니다. 쏘가리, 붕어, 메기, 은어, 빙어, 이 민물고기들이 경우강에서 잡혔는지는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수조에 들어있는 활어라도 충청도나 강원도에서 금방 씻고 올 수 있으니 원산지가 별 의미 없어 보였습니다. 강변 식당에 앉아서 경우강 물고기려니 하고 기분이나 내면 그만일 것입니다. 산청에서 쏘가리 양식에 성공했다는 신문 보도가 있었습니다. 경우강에서 봄부터 가을까지 은어 낚시가 제철입니다. 마을 동쪽 산 밑에 멋진 축구장이 2개 있었습니다. 생초면은 1957년 태생인 박항서 축구감독의 고향입니다. 베트남에서 국가대표팀을 이끌고 동남아 무대를 휩쓸며 성공적인 축구 인생을 살고 있는 분입니다. 이 동네 인물들은 남쪽들 건너 필봉산 봉우리 전기가 내려서 난다고 했습니다. 박항서 감독도 그 전기를 받았나 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베트남 청년들을 가르쳐서 동남아 축구판을 이끄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경우강 바닥에는 너럭바위, 호박돌이 널려 있었습니다. 여름 홍수가 되면 잔모래들은 모두 쓸려 내려가 버린 모양입니다. 강바닥 돌에 낀 이끼를 먹고 자라는 어가 이곳 특산품입니다. 은어떼가 늘비한 모양입니다. 경우강은 급하게 흐르다가 거울같이 고여있기도 하는 물줄기입니다. 강물이 많을 때는 홍수가 날 정도로 드넓은 강폭을 채워 흐릅니다. 태풍이 불고 폭우가 쏟아지는 때에는 물난리를 자주 겪는 곳입니다. 강폭이 넓어 항상 물이 많을 것 같지만 사정은 정반대였습니다. 3, 4월 가뭄이라도 들면 쫄쫄 흐르는 물줄기만 남아 강바닥 바위 돌이 햇살을 받기가 십상이었습니다. 갈수기에는 만성적인 물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자기 논에 물을 대려고 물고 싸움이 빈번했다고 했습니다. 가뭄의 경우강 마을 물고 싸움 이야기입니다. 호래비가 새벽녘에 논에 나가니
옆논의 과부가 물꼬를 몰래 자기 논으로 대놓고 줄 생각을 안 하는 기라. 처음에는 괘씸하긴 하지만 물꼬만 돌릴라 했지. 근데 이놈의 과부가 아직 멀었다며 순 억지인 기라. 할 수 없이 호래비가 가지고 간 괭이로 물꼬를 억지로 돌리니 과부가 온갖 욕을 퍼붓는 기라. 호래비도 열이 나서 대거리를 하며 억지로 끌어내릴라 했제. 근데 뻗대던 과부가 갑자기 발딱 서더니 저고리를 훌훌 벗는 기라. 호래비가 기겁을 하고는 손을 댈 수가 없어. 열은 뻗고 에라 모르겠다 싶은 호래비가 아랫도리를 다 벗고는 아예 또랑에 들어 누워버린 기라. 고마 과부가 놀래가지고 돌아섰다 쿠대. 이 얘기를 듣더니 지나가는 나그네가 하는 말이 아소 사람들아, 이람은 얼마나 좋았을꼬. 과부는 아재 먼저 데이소. 호라비는 난 됐소마 아짐에 먼저 데이소. 이래 갖고 과부 좋고 호래비 좋으면 되는 게 아이가. 중국 춘추시대 관자가 하는 말이 1년지게는 막여종곡이요. 100년지게는 막여종떡이라 카드라마는 1년 농사는 곡식이 제일 낫고 100년 농사는 덕을 베푸는 게 최고라 했제. 길게 보고 살아야제. 물고 관리에서 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부족국가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물고 관리가 정책의 주요 사안이었습니다. 수자원 관리라고 거창하게 쓰지만 결국 논두렁, 물고 관리입니다. 산업, 환경 그리고 최근에는 관광이 정치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정보와 돈의 흐름을 좌우하는 물꼬도 있습니다. 물꼬를 누가 쥐느냐가 정치제도의 근간입니다. 임금인지 백성인지에 따라 왕정 아니면 민주정이 결정됩니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결정한다면 그 정치를 뭐라 부를지 궁금합니다. 농사짓는 사람들이나 강을 따라 관광객들에게 낚시며 래프팅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저 물줄기가 넘치지도 마르지도 않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매년 수십만 마리의 은어치어를 방류하는 사람들의 뒤이어 낚시꾼들이 몰려왔습니다. 경호강에서 건져 올린 팔딱거리는 물고기로 생초면 어서리 식당가가 흥청거렸지만 국도 3호선 우회도로가 고가도로가 되어 마을을 비껴가면서 예전만은 못하다고 했습니다. 걸어다니거나 자전거 타는 사람은 적고 대부분 차 타고 휙 지나가 버리니 음식점들이 눈에 띄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강변을 걸어다녀야 강변 마을이 먹고 사는데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날조된 허준의 스승 이야기. 산청을 대표하는 관광 포인트가 동의보감촌이라고 했습니다. 막대한 세금을 들여 만들어 놓은 동의보감촌 테마파크가 역사 왜곡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동의보감의 저자 허준에 관한 근거 없는 엉터리 정보 때문에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엉터리 이야기는 경희대학교 전 한방병원장이었던 1918년에 태어나 2008년에 세상을 떠난 노정우가 시작했습니다. 근거도 없이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만 가지고 유이태가 1539년에 태어나 1615년에 세상을 떠난 허준이 스승이라고 발표하면서 학계에서 정설이 되었습니다. 유이태 의원의 생물연도만 따져봤어도 그런 주장 못했을 것입니다. 이 엉터리 주장을 바탕으로 이은성이 소설 동의보감이라는 소설을 썼고 문화방송에서 텔레비전 드라마 허준을 만들어 방영하였습니다. 허준이 동굴에서 스승 유이태의 몸을 해부하는 감동적인 장면까지 만들어 내보냈습니다. 노정우 주장이 틀렸다고 규장각 연구자 김호가 서울대학교 졸업 박사 학위 논문에서 지적하였습니다. 2000년 2월 1일 노정우가 유이태 연구자 유철호에게 자신의 오류를 사과했습니다. 산청 생초면에 살았던 1652년에 태어나서 1715년에 세상을 떠난 명예 유이태는 백성은 평등하다며 부모를 공경히 모시는 효도, 자신이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시도, 의료인이면 올바른 길을 걷는 정도, 불을 탐하지 말고 환자의 생명을 구하라는 의도, 절제하는 생활로 몸과 마음을 다스려 건강하게 지내는 수도를 실천한 실존 인물이었고 허준보다 100년 뒤에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스승이 제자보다 100년 뒤에 살았다니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학계의 정설이라니. 거꾸로 허준이 유이태의 스승이라 해도 나이차가 너무 납니다. 노정우는 유이태의 성을 거창유 씨에서 류이태라는 진주류 씨로 바꾸기까지 했습니다. 진주류 씨 족보에 그런 사람 없다고 합니다. 허준의 스승은 그렇다면 누구인가요? 아직 모른다는 게 답입니다. 소설에서 허준은 산청 사람으로 나옵니다. 실제로는 산청과는 별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허준은 경기도 양천현에서 태어났고 한양에 살았으며 파주현에서 죽었습니다. 묘소는 파주시 진동면 하포리에 있습니다. 어머니는 영광군수를 지낸 김욱감의 서녀라고 했는데 전남 담양이 친정이었습니다. 허준이 담양에서 자랐을 가능성 높은 것이 후일 그가 내의원에 들어간 것은 해남 출신, 아버지 고종 사촌으로서 예조판서와 판중추부사를 지낸 모제 김한국의 제자로서 1513년에 태어나서 1577년에 세상을 떠난 이조참판 미암 유이춘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문화방송의 드라마 허준은 고증되지 않은 철저하게 허구라는 얘기였습니다. 드라마 허준 작가 최한규도 문학포럼 2000년 가을호에서 드라마 허준에서 허준의 스승으로 등장한 류이태는 허준 사후 100년 뒤에 숙종어의 유이태라고 밝혔습니다. 드라마 허준은 그냥 오락물로 보면 됩니다. 산청군청에서는 허준 드라마에 취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소설에서 산청 사람이라니까 이거다 하고 막대한 세금을 동의보감촌 관광사업에 쏟아부었습니다. 지리산 약초에다 허준의 동의보감이면 그럴듯했을 것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관광사업에 좋다고 생각해서 류이태의 초상화를 그려 박물관에 걸고 무덤을 만들고 비석 세우고 동상과 기념비를 건립하여 제사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웃기는 것은 가짜 인물 류이태 상을 제정하여 시상하고 있습니다. 허준이 가짜 류이태를 해부하는 해부동굴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류이태 전설이 전해지는 약수터를 굳이 류이태 샘으로 바꾸기까지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산청군청은 숙종어의 류이태 역사를 가짜 류이태 역사로 바꾼 책 3권까지 간행했습니다. 허구라고 지적해도 막무가내였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노정우는 죽기 전에 유이태 건에 대해서 오류를 인정하였다고 합니다. 산청군청이 돈벌이에 역사 날조까지 나선 셈입니다. 거창유 씨 자손들이 항의해도 산청군청은 모르쇠로 대처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데모하고 감사원에 진정서 보내고 그래도 질질 끌면서 잠잠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동의보감촌 테마파크 조성에 쓴 돈이 얼만데 산청군청은 산청의 국도에 자기 고장에 뛰어난 선인들을 소개하는 안내판 한 개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돈 좀 벌어보자고 가짜를 만들어 내세우는 꼴이라니 돈보다는 진실입니다. 다음 편은 유섬이가 걸어갔던 유배길로 홍역치료 발상지, 새마을 금고 발상지, 초등학교 체육대회 발상지 등 3개의 발상지가 있고 명의의 고장, 생초면, 좋은 의사, 나쁜 의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고향을 지키면서 생초면 사진을 제공하여 주신 전 교감 조준행 선생께 감사 인사드립니다.